오늘은 브릿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테더가 해봅시다. 이 테더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USD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를 폴리곤 네트워크에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PUSDT라고 하는 폴리곤용 테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가 다른 상황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더리움에 있는 거를 폴리곤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체인 간 이동이 필요한데 체인 간 이동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브릿지예요. 브릿지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이더리움 테더를 받고요. 그리고 브릿지 운영사는 이더리움 테더를 전달받은 다음에 이더리움 테더가 송금이 되기까지 폴리곤 테더로 변경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 동안 내가 예치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토큰을 발행해 줍니다. 이더리움 테더에 대한 토큰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A라는 사람이 입력한 지갑 주소가 있겠죠. 송금을 받기 원하는 체인의 지갑 주소가 정확히 검증이 되면은 이제 입금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나서 이 해당 토큰은 회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 중간에서 사람들의 자산을 잠깐 보유하고 있게 되고요. 잠깐 보유한 다음에 보유한 거에 대해서 토큰을 발행을 해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이 지갑 주소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릿지 운영사에서 만약에 폴리곤 테더가 없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송금을 해줄 수가 없겠죠. 송금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브릿지 운영사가 충분한 금액을 페어를 만들어 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억 원어치씩 페어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면서 이제 한쪽이 줄어들겠죠. 11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또 반대 거래가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예치 금액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도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브릿지 운영사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얻게 돼요. 수수료가 0.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이 퍼센트에 대해서 운영사 자산으로서 여기에 풀을 더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릿지 커스터디 서비스가 왜 자꾸 해킹이 되는 거냐? 해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원천적으로 컨트랙트가 2개 이상이 될 겁니다. 컨트랙트가 2개 이상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각각의 체인마다 컨트랙트가 발행이 될 겁니다. 최소 1개씩.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의 컨트랙트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컨트랙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컨트랙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들을 어떤 특정한 지갑이 브릿지 운영의 주체가 오너십을 갖고 있을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컨트랙트 소유권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컨트랙트에 있는 이 소유권 갖고 있는 이 지갑이 해킹당한다면 컨트랙트들이 다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각 컨트랙트마다 지갑을 다르게 설정한다고 해도 하나의 지갑이 해킹당하는 순간 해당 컨트랙트 역시 매우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브릿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해킹 사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치된 금액, 예치된 자산에 대해서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브릿지가 충분히 커지면 예치된 자산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못해도 몇 천에서 몇억 원 정도는 자산이 예치가 상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브릿지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우리 돈 없어서 브릿지 못 해드립니다라는 그런 상황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해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보낸 자산들이 이제 홀드된 상태, 아직 송금이 되진 않고 컨트랙트에만 소유권으로 넘어간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컨트랙트에서는 임시로 토큰을 제공해준 상태라고 해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이 브릿지에 있는 컨트랙트 자산을 내가 원하는 어떤 지갑으로 빼버리게 된다면 자산은 0원으로 추락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임시 발급한 토큰은 휴지 쪼가리가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브릿지 사고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크립토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술도 블록체인 시스템보다 보안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당장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량이 나스닥 거래량의 1일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해킹을 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거래량이 조 단위를 넘는 거래량이 있는 곳인데 만약에 해커들 입장에선 이거는 단 10초라도 해킹을 할 수만 있다면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은 컨트랙트가 완성되어 있을 때, 완성된 상태일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중앙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안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회사와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브릿지는 태생적으로 중앙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이 중앙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들 때문에 결국은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킹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었죠. 바로 오르빗 브릿지라고 하는 곳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해서 1,000억 원대 규모의 해킹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브릿지를 사용을 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송금을 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릿지 내에서 디파이 상품들이 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나 일드 파밍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곳에 투자하실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브릿지 사고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자산까지도 위험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해킹당할 것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마 컨트랙트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해킹당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상으로 준 보상 토큰들이 보상 토큰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릿지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상 토큰 역시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브릿지에 있는 디파이 상품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브릿지는 일반적으로 레이어 1 재단들에서 오피셜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운명 공동체인 거죠. 레이어 1 생태계가 브릿지가 없으면 다른 레이어 1들과는 거래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생 재단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브릿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곳이기도 하다. 가장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고가 브릿지에서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자꾸 브릿지 해킹을 갖고서 이 블록체인의 보안 문제다, 이거를 엮어서 가는 거는 소위 말해서 물타기에 가깝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블록체인에서 보안상으로 강제한 것들 때문에 폐쇄성이 생긴 것을 억지로 해결하다 보니 생긴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송금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행한 디파이 상품은 신중하게 투자하자. 여기까지입니다.